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그마 튜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묵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8월에 피그마 왕초보 클래스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녹화본을 편집해서 올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뒤늦게 약속을 지키려고 보니까 제가 바보같이 녹화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네, 이럴 수가. 그래서 그날 수업에 참여했던 분들은 물론이고 제가 참여하지 못한 분들께도 약속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해당 수업을 처음부터 재녹화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초 인터페이스, 그리고 오토 레이아웃, 컴포넌트 3가지 파트였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초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부분을 녹화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제 피그마 커뮤니티에 보시면 자료가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 자료와 함께 공부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제 피그마 커뮤니티로 가셔서 왕초보 원데이 클래스 자료를 가져와 주세요. 피그마 커뮤니티는 상단 왼쪽에 지구본 모양을 클릭하시고 피그마 튜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 프로필이 나오는데 이 프로필로 들어가셔서 피그마 튜터 왕초보 원데이 클래스 실습 예제 자료를 누르신 다음에 오픈인 피그마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상단에 버튼이 있어요. 아이디를 클릭해서 들어오면 이렇게 자료가 뜰 텐데요. 이렇게 자료를 한번 가지고 오면 내 인터페이스에 자료가 복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 이 작업장에서 수업 자료와 그리고 예제를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피그마 인터페이스 기초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처음에 피그마를 켜시면 이렇게 작업 영역이 뜰 텐데요. 크게 상단의 툴바와 그리고 왼쪽에 있는 레이어 패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디자인 탭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1번과 5번 그러니까 툴바와 그리고 오른쪽 패널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어떤 객체를 선택했을 때 그 객체의 디자인 속성이 오른쪽에 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레이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레이어 하위에 보면 페이지와 또 이렇게 리스트가 있습니다. 여기 피그마에서 이 페이지라는 것은 이 파일 안에서의 독립된 작업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 안에서 각각의 작업장을 생성해서 이제 거기서 작업을 독립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페이지 옆에 플러스를 누르면 새롭게 페이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리스트들이 쫙 있는데 이 작업장에서 생성되거나 혹은 있었던 오브젝트들이 리스트 형태로 쭉 쌓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포토샵이나 다른 툴들을 사용하신 분들은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겠지만 익숙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이제 도형 같은 걸 제가 임의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렸을 때 이 도형의 앞 뒤가 있죠. 그래서 이 앞뒤에 이런 순서를 가진 레이어들이 그냥 쫙 쌓여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피그마는 전체 페이지 안에서 하나의 작업 영역 안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작업 영역에 이렇게 이미지를 늘어놓는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전체적인 인터페이스의 개념을 먼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복잡해 보여도 5가지만 기억하시면 쓰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페이지 안에서 작업을 중앙 캔버스에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페이지라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늘어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큰 작업장 안에 모든 화면들을 구성하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디자인 속성을 설정하실 때는 객체를 선택하고 오른쪽의 디자인 패널에서 진행을 하시게 될 텐데 객체를 선택해서 특정 디자인 속성을 플러스로 더하고 마이너스로 빼는 식으로 진행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3번째, 화면 확대 축소는 컨트롤 또는 커맨드 플러스 마이너스. 화면 자체가 정말 크기 때문에요. 컨트롤이나 커맨드를 누르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는 식으로 이 작업장의 크기를 조절하고 이제 이 객체를 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화면이 정말 크기 때문에 이렇게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화면을 짚어보면서 작업을 하시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객체가 아까
레이어 형태로 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객체의 앞뒤 순서를 정해 주실 때는 가장 뒤로 보낼 때는 왼쪽 대괄호, 그리고 앞으로 보낼 때는 오른쪽 대괄호, 그리고 이렇게 쌓여 있는 것들을 한 칸씩 보낼 때는 컨트롤 또는 커맨드 대괄호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어가 아마도 이렇게 세 개를 겹쳐서 보면 객체를 선택했을 때 왼쪽과 오른쪽을 누르면 레이어가 가장 뒤로 보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것을 컨트롤이나 커맨드를 누른 채로 한 칸씩 보내시면 이렇게 한 칸씩 순서를 조정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5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제가 하는 기초 인터페이스를 따라오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로 다뤄볼 툴은 무브 툴입니다.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툴인데요. 이 무브 툴로 객체를 복사하거나 선택해서 이동하거나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저희 보통 레이어 복사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컨트롤 C, 컨트롤 V 많이 쓰시죠. 그런데 피그마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제자리 복사가 돼요. 그래서 그 위에 붙여 넣어지기 때문에 복사가 되었는지 그냥 봤을 때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선택하고 Alt나 옵션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복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예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Alt 또는 옵션을 누른 채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객체를 복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부분이, 저희가 나중에 오토 레이아웃과 컴포넌트라는 기능을 쓰시기 시작하면 객체 안에서 어떤 걸 선택하려고 하면 더블 클릭을 해서 계속 들어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를 딱 바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게 중요한데, 일단 첫 번째는 커맨드나 컨트롤을 누른 채로 객체를 딱 클릭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한 부분의 가장 안쪽 레이어를 바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거나 혹은 해당 위치에 커서를 두시고 컨트롤 쉬프트 우클릭 하시면 이렇게 원하는 객체를 리스트 형태로 볼 수가 있으면 이렇게 선택한 객체를 리스트 형태로 보실 수가 있어서 이 리스트에 커서를 가져가 보면 그 부분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서를 다루는 법을 저희가 가볍게 알아봤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오른쪽에 연습 문제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컨트롤 시프트 우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떠서 여기 그 부분만 선택하시면 해당하는 부분만 딱 정확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컨트롤 또는 커맨드를 누른 채로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딱 찍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했다면 Alt, 옵션 드래그로 이렇게 복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가 묶여져 있는 채로 되어 있는 이유는 제가 오토 레이아웃이라는 제 기능을 써서 이 프레임을 묶었기 때문이고, 대부분 화면들이 이렇게 묶어져 있는 것들이 많고 선택하기가 까다로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객체를 선택하시면 오류를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프레임에서 프레임명 부분을 항상 선택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어떤 기능을 쓸 때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 프레임명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알맹이만 쏙 빠져나와 버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의하시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무브 툴을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프레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프레임을 배울 때 저희가 항상 언급되는 부분이 섹션과 프레임 차이가 뭐예요? 혹은 그룹이 쓰는 게 더 편한데 프레임 왜 써야 되나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각각의 용도에 대한 이제 정의가 정확하지 않아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각각이 이제 비슷하게 이제 보이지만 사실은 용도가 다르고,
저는 이걸 쓰셔야 된다, 저걸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용도에 맞게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일단은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개념은 섹션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프레임, 그리고 또 굳이 나누자면 그 안에 그룹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건데요. 아니 그럼 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실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섹션은요, 프레임 툴 옆에 화살표를 누르면 섹션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섹션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형태로 생성이 되죠. 그런데 이 섹션은 화면들을 담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담는 바구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의 용도는 사실 피그마의 작업장이 한 판에 있어서 정말 편하지만 핸드오프를 하시거나 협업을 할 때는 이 화면들이 어떤 카테고리 나눠져 있는지 한눈에 보기가 어렵고 특정 카테고리 화면만 보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좀 이제 찾기가 힘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한 판에 이렇게 화면이 널려 있으면 구분이 어렵죠. 그래서 섹션은 이 화면들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하거나 담아줄 때 쓰는 프레임의 바구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섹션에 화면들을 이제 프레임 요소 단위로 된 화면들을 담아서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섹션을 선택해서 보시면 오른쪽 옆에 이렇게 코드 모양 같은 게 있는데, 이걸 딱 눌러보시면 Ready for Dev라는 상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왼쪽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코드 모양이 뜨는데,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개발 준비가 완료되었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표시를 한 화면을 오른쪽 상단에 데브 모드를 켜서 보면요, 해당하는 부분만 Ready for Dev라고 해서 개발 준비가 완료되었다 라는 뜻으로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도로 이제 섹션을 많이 쓰실 수가 있고, 결국엔 정리하면 그러니까 화면들을 담아주는 바구니,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바구니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섹션의 Ready for Dev 모드는 한번 했다고 하더라도 선택해서 Remove Ready Status라는 것을 클릭하시면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 프레임. 프레임은 이제 이 피그마에서 가장 많이 쓰시게 되는 단위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화면과 그리고 화면 안의 요소들을 구성할 때 이 프레임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일러스트나 포토샵 같은 데서 아트보드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트보드를 이제 그리는 단위가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트보드와의 차이점은 아트보드는 아트보드 안에 아트보드를 넣어서 구성을 하진 않죠. 그런데 피그마에서는 이 아트보드 안에 또 이 프레임 안에 또 프레임을 짜서 구성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네모로 그리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일단은 아래 화면에 보시면 제가 왼쪽에 있는 화면은 프레임 단위로 구성을 했고요.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임의로 스케일 늘려서 소수점이 나 있기 때문에 보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소는 그냥 이런 네모를 하나 그리고 라운드 값을 줘서 배경을 하나 만들고요. 이 위에 화면 요소들을 얹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초반에 많이 하시는 방법이 이런 것들 다 묶어서 그룹 처리해버리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하면서 볼 텐데, 왼쪽은 프레임이고 오른쪽은 그냥 그룹 처리를 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을 한번 늘려보면요, 프레임 안에 어떤 화면 요소를 구성한 아이들은 프레임을 늘리더라도 안에 있는 컨텐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객체를 선택했을 때 프레임을 기준으로 위치를 잡아주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객체의 위치 같은 것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런데 오른쪽에 그룹 처리된 것을 똑같이 한번 크기를 늘려보면
이 안에 있는 요소들이 묶여 있는 것들이 한 번에 이렇게 크기가 조정되면서 이런 식으로 늘어나 버리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객체들 선택해보면 이 안에서의 기준점을 찾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x, y 값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왼쪽의 프레임은 프레임 기준으로 이 위치 값을 잡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안에서 위치를 잡아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프레임은 화면을 구성하는 이런 컨테이너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그룹으로 묶을 때는 그런 기능들을 전혀 쓸 수가 없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자면 일단 프레임은 이 배경 색깔을 제가 바꿔보면요. 이 외부 컨테이너의 배경 색깔을 바꾸더라도 안에 있는 요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그룹 처리한 객체의 경우에 여기 제가 똑같이 필이라고 색깔을 채워버리면 이런 식으로 안에 묶여진 것들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수정이 정말 귀찮아지죠. 그리고 같이 협업하는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프레임 단위로 이제 이런 요소를 구성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아마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속성을 결국 정리를 하면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자체의 속성을 변경해도 안에 있는 컨텐츠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컨테이너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이고 그룹은 이렇게 묶어버린 것의 속성을 변경하면 아예 안에 있는 컨텐츠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제 뭐 같은 속성을 줘야 되는 요소를 묶는 데는 적합하지만 컨테이너로서 짜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다.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와 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섹션, 프레임, 그룹 단위로 정리가 되는 것이고 이런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왼쪽 상단의 프레임을 눌러서 섹션을 그려보시고 그리고 이 안에 프레임도 그려보시고 그리고 프레임 안에 원 도형을 선택해서 두 개를 그리신 다음에 이 두 개를 선택하고 우클릭 그룹 셀렉션을 하면 그룹이 되거나 혹은 컨트롤 G, 커맨드 G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룹 처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늘려보고 배경색도 넣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이 세 가지의 차이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이 세 가지 차이는 잘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이제 뭔가 어떤 객체 구성하거나 할 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피그마에서 프레임이라는 단위를 많이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프레임을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상단에서 이 프레임 2를 선택하시고 화면에 드래그해서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탭을 보시면 너비 값과 높이 값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너비 값과 높이 값을 지정해 주시는 방법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프레임을 선택하시고 오른쪽을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 프리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프리셋을 선택해서 화면을 불러오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보시면은 이 사이즈 프리셋으로 선택하면 오른쪽 끝에 보통 이렇게 화면이 붙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생성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오른쪽 끝에 붙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가져와서 이렇게 보면 그린 프레임 안에 이렇게 이 객체도 한번 넣어보시고 프레임 안에 객체를 넣으실 때는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프레임 위로 쭉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프레임 가 부분이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들어갔다라는 뜻이라서 이렇게 넣어주시거나 혹은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들어간다. 뭐 이렇게 프레임명 잡고 이제 움직였는데 안 들어간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이 P2 캐릭터 같은 것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그리고 프레임명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V 하시면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였을 때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넣으셨다면 이 프레임에서 배경 색상도 한번 바꿔보시고 이 프레임명 선택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필이라고 되어 있는 칩이 있는데 이 필 칩을 선택하시고 색깔을 바꾸실 수 있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떤 객체를 선택하고 오른쪽에서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 프레임으로 프로필 상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제로 가서 이 버튼을 딱 눌러주시면 1번과 2번 예제를 만들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함께 그려볼 텐데, 일단 상단에 프레임 툴을 선택하시고 화면에 드래그 하셔서 390에 147 사이즈로 딱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배경 색깔을 채워주시고, 일단 첫 번째 작업이 완료됐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도형을 배치하는 건데요. 이 도형은 상단에 있는 이 도형 툴, 세 번째 도형 툴을 선택해서 원하는 모양을 그려주세요. 근데 이렇게 그릴 때 물론 이 도형 가져오는 방법은 플러그인을 쓰시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 변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도형 선택해서 보시면 이렇게 점 같은 게 있는데 이 점을 선택하고 위로 쫙 드래그를 해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변하죠. 그리고 안에 있는 이 점이 있는데 이거를 바깥쪽으로 쭉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통통한 별이 되고요. 그리고 상단에 이 꼭지점에 있는 점을 또 쭉 드래그하면 끝이 둥근 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형을 프레임 안에 이렇게 넣으시고 선택하고 오른쪽에 필 부분을 보면 이 색깔 부분 옆에 100%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40으로 조정하면 퍼센트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투명도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를 복사해서 또 크기를 줄여주시고, 크기 줄일 때는 Alt Shift 누르신 채로 하시면 정방향으로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수정이 좀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지금 클립 컨텐츠 체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체크를 안 해도 이렇게 도형이 잘려서 보이는 이유는 여기 오른쪽 끝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에 프레임 메뉴에서 클립 컨텐츠라는 것을 체크 해제를 하시면 이렇게 프레임에서 넘치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프레임 안에 들어가지 않은 건 아니고요. 이제 여기 눌러보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넘치는 부분들이 이렇게 빚어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프레임 선택하고 클립 컨텐츠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잘라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롭해서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클립 컨텐츠는 결국에는 프레임 안에서 넘치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잘라서 보여주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크까지 하면 1번이 완성됐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를 완성하셨다면 이번에는 지금 2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일단 상단에 또 프레임 툴을 선택하셔서 화면에 드래그하고 오른쪽의 메뉴에서 너비 값에 96 해주면 같은 비율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이유는 이 옆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가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같은 비율로 변경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만 여기서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제 프레임을 그렸으니 배경 색깔을 이 프레임 선택하신 채로 단축키 I 스포이드를 켜는 이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눌러서 화면에 찍으시면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프레임에 라운드 값을 줘볼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임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프레임 메뉴에서 둥글게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코너 레디우스라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0을 설정하시고 그러면
원 모양이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캐릭터를 드래그해서 프레임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전체 프레임 선택 후에 오른쪽에 스트로크 메뉴를 딱 클릭하시면 선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선 스트로크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선 굵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4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면 두 번째 예제도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요 두 개는 이렇게 같이 두겠습니다. 화면을 완성할 때 이거를 이제 배치를 해서 구성을 할 거라서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 되셨다면 아래 수업 자료로 돌아가기를 눌러서 다시 이렇게 이제 다음 예제로, 다음 수업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다음 자료는 constraints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네. 이 constraint는 프레임과 짝꿍인데요. 짝꿍인 이유는 프레임 안에 어떤 객체를 선택했을 때 오른쪽에 이렇게 constraints라는 메뉴가 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프레임 안에 있는 어떤 객체를 선택해야만 나오는 메뉴이고요. 그래서 어떤 거냐고 하면 이 constraints는 프레임은 어떤 객체를 담아주는 컨테이너라고 했죠. 그래서 이 프레임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했을 때 안에 있는 컨텐츠의 크기나 위치에 대한 기준을 잡아주는 기능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냥 어떤 안에 있는 객체의 위치 고정시키거나 아니면 크기를 늘어나게 하거나 이런 설정들을 해주는 기능이 요 constraints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화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 핀이 있고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핀은 바로 찍으면 가로와 세로에 대한 정렬 기준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세로, 가로겠죠. 네. 그리고 오른쪽에 레프트 탑은 가로, 세로 컨스트레인츠를 이제 드롭다운으로 설정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오른쪽에 연습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바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왼쪽에 제가 캐릭터를 선택하고 알림이라는 프레임 안에 있는 캐릭터를 선택하고 컨스트레인츠를 왼쪽과 상단으로 찍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틀과 서브 타이틀도 왼쪽으로 고정을 해볼까요? 그리고 이 시간은 오른쪽으로 제가 핀을 꽂아볼게요. 그리고 상단 기준.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아이를 늘려보면 짜라란 이렇게 이제 제가 고정한, 그러니까 핀으로 찍어준 위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늘어나죠. 이 constraint라는 것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캐릭터도 왼쪽이고 텍스트도 왼쪽인데 왜 같은 위치에서 안 움직이냐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해주시는데, 현재 있는 객체의 위치 기준으로 이게 설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프레임 하나를 이제 390으로 하나를 그려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객체를 안에다가 배치를 하면요, 전체 프레임을 늘렸을 때 안에 있는 객체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안에 있는 프레임을 선택하고 레프트 앤 라이트라는 것을 설정을 해주시면 프레임 전체를 늘렸을 때 이 전체 프레임에 대해서 안에 있는 컨텐츠가 또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프트 앤 라이트가 좌우를 채워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레임 늘어날 때마다 이렇게 가변되는 것들을 대응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럼 아까 그 크기 대응된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라고 하신다면, 캐릭터를 선택했을 때 오른쪽에 컨스트레인트 옵션에서 보면 스케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로 대응을 해놓으면 제가 이걸 늘렸을 때 이렇게 스케일로 대응을 해놓으면요, 제가 이걸 늘렸을 때
해당하는 부분이 전체 프레임 크기에 비례해서 크기를 변경합니다. 자동으로 커지죠. 그래서 이런 게 스케일 기능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저희 또 실전 예제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실무 예제에서는 어떻게 쓰나요? 라고 하실 텐데 그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위치를 고정하는 기능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단 이제 내비게이션 바 같은데 많이 쓰일 것 같은데요. 요거를 한번 컨스트레인트로 대응을 해볼게요. 일단 프레임을 390에 48 사이즈로 그립니다. 네, 프레임을 드래그해서 그리시고 오른쪽에 너비와 높이 값에서 이렇게 390에 48로 바꿔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요소들을 이 프레임에 배치를 해볼 텐데 드래그해서 집어넣고 왼쪽으로 고정을 하시고 커뮤니티 로고도 마찬가지로 드래그 왼쪽에 고정합니다. 네. 핀을 꽂듯이 이렇게 쫙쫙 상단 왼쪽으로 고정할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서치와 이 버튼을 또 배치를 하고 정렬을 잡아준 다음에 오른쪽 그리고 이 서치 바도 중앙 정렬 처리 오른쪽으로 고정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프레임을 한번 늘려보면 딱히 뭔가 어떤 기능을 걸지 않았는데도 컨스트레인트만으로 이렇게 반응형에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아이콘들을 여기에 넣는 게 아니라 뭐 반응형에 대응해야 되고 아이콘 세팅을 해놔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도 이 피그마 로고를 선택하고 스케일을 설정해 둔다면 이 프레임을 늘릴 때마다 안에 있는 객체까지 크기를 같이 늘리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일단은 요거를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해놓지 않고 그냥 스케일 툴 같은 걸로 늘리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뭐 그거는 사실 방법의 차이지만 뭐 일단은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해두시면 편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제 만들어 봤고요. 다시 수업 자료로 돌아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내비까지 만들어 봤고 제가 방금 짧게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스케일 툴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네, 이 스케일 툴이라는 것은 무브 툴 옆에 화살표를 눌러보면 이렇게 스케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 프레임 안에 들어있는 요소를 비율에 맞춰서 크기를 늘려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오른쪽에 예제로 함께 볼게요. 제가 이 프레임에 두 캐릭터를 넣어놨는데 왼쪽에 있는 것을 그냥 늘려보면 안에 있는 이미지는 같이 크기가 커지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까 프레임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객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제가 이것을 무브 툴이 아닌 스케일 툴로 설정을 한다면 오른쪽에 한번 늘려보면 안에 있는 객체도 이렇게 집어서 함께 크기를 늘려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케일 툴은 비율에 따라서 이 크기를 늘려주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스케일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을 보면 이렇게 스케일 메뉴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보자면 첫 번째 1X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배율에 따라서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옵션이에요. 네. 그리고 W랑 H, 너비와 높이 값 있는 부분을 본다면 설정한 너비와 높이에 따라서 스케일을 조정해주는 기능 그리고 오른쪽 옆에 보면 이렇게 비스켓 같은 모양이 있는데 이것은 중심점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왼쪽 상단을 찍고서 이 스케일을 늘렸다. 그럼 왼쪽이 고정된 채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앙을 기준으로 한다면 스케일을 늘렸을 때 중앙을 중심으로 잡고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케일 툴 이렇게 쓰실 수 있고 비율에 따라 크기를 늘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이 벡터를 불러와서 쓰는 케이스가 종종 있으실 텐데 아이콘을 예시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특히 선으로 된 아이콘을 가지고 왔을 때 이 차이를 좀 이제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런 아이고 너무 크네요. 일단 벡터 아이콘을 가지고 왔습니다. 벡터 아이콘을 가지고 와서 그냥 무브 툴로 줄여볼게요. 그러면 줄이는 것에 따라서 이 선 굵기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크기가 비례해서 이제 이게 이렇게 그냥 망가져 버리죠. 그런데 마음이 아픕니다. 네, 일단은 P2 캐릭터를 또 스케일 툴로 바꿔서 제가 이걸 줄여보면 비율에 따라 줄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이 요소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케일 툴을 쓰실 때는요. 특히 UX, UI 쪽 디자인 하시는 분들 쓰실 때는 사실 그냥 배율로 늘리는 방법을 쓰시는 것을 추천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전 자료 쓸 때는 그냥 스케일을 쓰거든요. 스케일로 그냥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데 소수점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비율에 따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 특정 모듈이나 컨테이너 같은 거 그냥 스케일을 변경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배율 옵션을 쓰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기본 툴, 이제 이게 스케일 툴까지 배워왔으니까 이제 저희가 다음은 텍스트 툴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예. 텍스트 툴. 사실 그 툴 사용하실 때 텍스트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어떤 작업을 하시더라도 쓰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다른 인터페이스랑 크게 다른 거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쓰는 방법과 특별히 이 피그마에서 알고 계시면 좋은 팁들 위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 피그마에서는 상단에 이렇게 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텍스트 툴이고 화면에 꾹 찍으면 텍스트를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선택하고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이제 텍스트 옵션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서체라든지 아니면은 굵기, 크기 같은 것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피그마 텍스트 툴에서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일단 자간이랑 줄간격을 %로 줄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여기를 자간을 150%로 설정을 하고 글자 크기를 24로 했습니다. 그리고 막 글씨를 써요. 이렇게 %로 설정해 놓으면 글자 크기를 늘렸을 때 줄간격을 이런 것들을 일일이 조정할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배치를 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방법과 그리고 여기 줄간격에 영문으로 오토라고 적으면 이 텍스트의 적절한 줄간격을 자동으로 세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방법 두 가지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요거는 줄간격과 그리고 이제 너비 일단 이 옵션은 줄간격과 자간 옵션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아셔야 될 메뉴 중에 하나가 이 4번에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아마도 텍스트 쓸 때마다 계속 바뀌어서 이게 뭐야 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평소에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인지를 안 하고 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은 옵션이고요.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텍스트 썼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써보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옵션이 이렇게 세팅이 되는데요. 보면 세 가지가 있고 첫 번째 옵션이 오토 위드스
두 번째가 오토 헤이트, 그리고 세 번째가 픽스드 사이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텍스트 리사이징이라는 옵션이고요. 이 텍스트 리사이징은 텍스트의 볼륨이 늘어났을 때 이 텍스트 상자가 있죠. 이 텍스트 상자가 가변되는 방식을 정해주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오토 위드스, 기본으로 설정되는 모드는 쉽게 말해서 가로 자동 모드예요. 그래서 텍스트를 늘려보면 이렇게 옆으로 무한대로 길어집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제가 이 텍스트를 쪼르륵 줄여보면 텍스트 상자가 저는 너비를 줄였을 뿐인데 이 두 번째 옵션 오토 헤이트라는 것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토 헤이트는 가로 고정, 세로 자동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를 복사해보면 가로는 고정된 채로 밑에만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떤 경우에 쓰일까요? 일단 가로가 그러니까 가로 너비 폭이 고정되어 있고 밑으로 텍스트가 반응형으로 늘어나야 되는 경우라면 이 옵션을 쓰셔야 되겠죠, 모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토 헤이트는 이런 옵션을 가지고 있는 속성이고, 세 번째로 제가 이 텍스트를 세로까지 이렇게 늘리면 이제 마지막 옵션인 요 네모 픽스 사이즈라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픽스 사이즈는 텍스트 상자의 가로와 세로 길이가 고정인 옵션이고요. 다시 여기 복사를 해보면 텍스트를 제가 아무리 늘려도 이 텍스트 상자는 고정인 상태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은 어디에 쓸까요? 일단은 텍스트 최대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라면은 이 픽스드 사이즈를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게 여기까지가 영역이구나 하고 볼 수 있도록 이 픽스드 사이즈라는 옵션을 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은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오토 위드스는 가로 자동, 오토 헤이트는 세로 자동 모드, 그리고 가로는 고정, 그리고 픽스드 사이즈는 가로와 세로 고정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서 이 텍스트 속성도 다르게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 나중에 이것을 오토 레이아웃과 함께 응용해서 쓰실 때는 텍스트 상자의 리사이징도 반드시 함께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리사이징 메뉴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오른쪽에서 가볍게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텍스트 써서 수정하시려면은 반드시 프리텐다드 폰트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확장자는 OTF예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해보시면 오토 위드스는 가로로 늘어나고, 오토 헤이트는 가로를 이게 오토 헤이트는 요거를 쭉 줄이면 가로 고정이기 때문에 아래로 이렇게 복사가 되고요. 그럼 영역이 같이 늘어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픽스드 사이즈로 설정을 하면 이 영역에서 복사는 되지만 밑으로 같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컨테이너 자체에 제가 이 오토 레이아웃이라는 기능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이거를 텍스트 속성을 텍스트 부분만 딱 선택하고 오토 헤이트로 바꾸면 다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오토 레이아웃이랑 연결해서 쓴다는 뜻은 사실은 이런 뜻인데, 아마 저희가 오토 레이아웃 파트를 하면서 한 번 더 짚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기초 파트,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했던 왕초보 수업에서 기초 파트는 다 해본 것이고요. 일단 간단한 퀴즈를 저희가 풀었던 걸 보자면, 텍스트 상자가 가로로 늘어나는 속성은 1번이고, 그리고 가로는 고정, 세로는 늘어나는 속성은 2번입니다. 네, 이 영상 보고 계시다면 혼자서 한번 이 퀴즈 맞춰보시고 1번은 뭐야? 이렇게 한번 맞춰보시고, 정답은 가로로 늘어나는 속성 오토 위드스, 그리고 가로 고정, 세로는 늘어나는 속성은 오토 헤이트였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기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금 이제 피그마에서 부가적인 기능 한 가지만 더 보면서 정말 기초 파트를 마무리해 볼 텐데, 이 기초 파트에서 플러그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피그마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능이 플러그인인데요. 그 이유는 확장성 때문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확장해서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생산성을 정말 많이 올려줍니다. 그래서 과장을 좀 더 하자면 3시간 걸릴 일을 이 플러그인 쓰시면 1시간이면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 그 정도니까 여러분들도 다양한 필수 플러그인들을 잘 알아두셨다가 활용하시기를 바라고, 쓰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상단에 텍스트 툴 옆에 이 리소스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상단 탭 중에 플러그인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플러그인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이제 뭐 어떤 소스를 가지고 오거나 작업을 하시게 될 텐데, 그냥 저는 일단은 연습 문제에 활용하기 위한 아이콘즈 8이라는 것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실행을 하면 이렇게 창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러스트레이션을 선택하고 원하는 소스를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그래서 이 프레임 선택하고, 이게 소스가 조금 애매한데 그래도 일단 PNG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프레임 안에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무료 소스들을 불러오실 수가 있고, 프레임을 선택하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플러그인에서 실행해서 소스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PNG로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소스 선택해서 이렇게 배치하고, 네,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소스들을, 이제 질 좋은 소스들을 불러와서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 아웃풋이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플러그인은 제가 예시로 하나 이런 것들 보여드렸지만 뭐 테이블 만드는 거, 차트 만드는 거 정말 많아요. 그래서 플러그인을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일단 여기까지 하면 기초 파트 부분은 다 끝난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저 여기까지 하면 기초 파트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요 정도만 사용하셔도 사실은 뭔가 엄청난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피그마를 시작하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어요. 이번 파트에서는 피그마 기초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만 살펴봤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배운 내용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피그마가 기초를 빌드업을 잘 하실수록 후에 뭔가 고급 기능을 활용하셨을 때 조금 더 잘 활용하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초를 잘 쌓아두시면 나중에 오토 레이아웃이나 혹은 컴포넌트 같은 기능을 활용하실 때 조금 더 잘 써먹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두시고 저는 파트 2, 파트 3인 오토 레이아웃과 컴포넌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오늘 올린 컨텐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